그들이 진짜로 해냈다고. 미국의 분석관들도 유럽의 기술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바다는 달라졌습니다. 한반도의 파도는 이제 세계의 균형을 흔들고 있습니다. 5,000년 동안 이 나라는 늘 바다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바다는 그들의 길이었고 때로는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다의 심장에서 새로운 울림이 시작됩니다. 보고서는 그것을 비상식적 추진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온 의지의 결실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그 이름이 다시 바다를 깨우고 있습니다. 역사는 또 한 번 한반도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바다 아래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살짝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진짜로요. 스크린 속 냉각계통을 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아니, 잠깐만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회의가 멈췄죠. 이 파이프 직경 38cm 맞습니까? 맞습니다. 격벽 구조 3중 설계 맞습니까? 맞습니다. 열교환 모듈 7개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갔어요. 이건 디젤이 아닙니다. 원자로예요. 핵엔진이라고요. 회의실 12명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설계 출처가 뭐라고요? 한국, 서울. 저는 스크린을 다시 봤습니다. 비명을 참았어요. 25년 이 일하면서 이런 적 없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원자로를 설계했습니까? 누가 확인했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캐나다 출신이고요. 지금은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선임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5년째 이 일을 하고 있죠. 전 세계 핵연료 주기를 감시하고 농축과 재처리 기술을 검증하는 게 제 업무입니다. MIT 핵공학연구소 객원연구원도 지냈고요.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술고문으로도 일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핵 확산을 막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 기술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이죠. 극도로 냉철한 분석가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눈앞의 사실만 믿는 과학적 회의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도면은 제 모든 확신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가 황급히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앤더슨 박사, 정말 확실합니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이 숫자들만 봐왔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급, 러시아의 야생급, 프랑스의 쉬프랑급까지 모두 분석했죠. 이 비율을 보면 압니다. 틀릴 수가 없어요. 미국 대표가 긴장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게 정말 핵추진 잠수함 설계라는 말입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38cm 냉각 파이프는 디젤 엔진에는 절대 필요 없는 규격입니다. 이건 원자로 냉각용이죠. 3중 격벽 구조는 방사선 차폐를 위한 설계고요. 열교환 모듈 7개 배치는 소형 원자로의 표준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한 가지만 가리키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표가 검은색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48시간 전 우리 정보망을 통해 입수했습니다. 출처는 확실합니다. 일본 대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NPT 위반 아닙니까?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대표는 전화기를 꺼내 들었고 영국 대표는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도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냉각수 순환 라인의 배치를 봤죠. 완벽했습니다. 1차 냉각 루프, 2차 냉각 루프, 비상 냉각 시스템까지 모두 갖춰져 있었어요. 제어봉 삽입구도 보였습니다. 6개. 표준 배치죠. 차폐벽 두께는 45cm. 이것도 정확합니다. 나는 25년 동안 수많은 기밀 도면을 봐왔지만 이런 완성도는 처음이었습니다. 도면을 더 확대했습니다. 추진 모듈 전체 구조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4.2m 길이의 원통형 구조물.
이건 압력 용기입니다. 소형 원자로의 핵심이죠. 주변에 냉각 파이프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숫자를 두드렸죠. 열출력 190메가와트. 연속 항해 가능 기간 90일. 최대 심도 500m. 이런 성능은 핵 추진만 가능합니다. 오른쪽 하단에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장보고 -3 배치 3. 저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장보고. 한국의 잠수함 이름이었죠. 그 아래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2024년 8월 17일. 석 달도 안 됐다는 겁니까? 저는 책상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중국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한국은 농축시설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료를 만든다는 겁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국제규약상 우라늄 농축이 금지된 나라죠. 재처리도 못합니다. 평화적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군사적 응용은 불가능하다고 모두가 믿어왔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의 도면은 달랐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전 설계였어요. 누군가 이미 답을 알고 그린 도면이었습니다. 실험을 거친 흔적이 보였죠. 냉각 라인의 보강 구조, 진동 감쇄 장치의 배치, 비상 차단 시스템의 이중화까지. 이 모든 게 실제 운용 데이터를 반영한 설계였습니다. 데이터에 오차가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실험용 설계라면 어딘가 어설픈 부분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이 도면은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소름이 돋았죠. 한국이 언제부터 이 기술을 개발했습니까? 얼마나 오래 준비한 겁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동시에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본국에 보고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일본 대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중국 대표는 화가 난 표이었습니다. 미국 대표만 침착하게 도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어요. 25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어온 모든 전제가 틀렸던 겁니까? 한국은 정말 우리 모두의 감시망을 뚫고 이 기술을 개발한 겁니까? 그날 저는 처음으로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감시관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감춰진 의도가 있는 겁니까? 그들의 침묵은 거짓이 아니라 준비의 소리였던 겁니까? 72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한국 조선소 비공식 시찰 허가가 떨어진 겁니다. IAEA 본부는 제게 명확한 임무를 줬죠. 확인하라. 그 도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다음 날 아침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측 연락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차 안도 조용했죠. 1시간을 달렸습니다. 거제도 조선소였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차가운 철의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조선소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았습니다. 3번이나 받았죠. 신분증을 확인하고 엑스레이를 통과하고 금속 탐지기까지. 그들은 철저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면서도 한치의 예외도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뭔가 숨길 게 있다는 증거니까요. 거대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조선소 내부였습니다. 크레인들이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어요. 그리고 거기 있었습니다. 4,500톤급 잠수함. 장보고 -3 배치 3. 도면으로만 보던 그것이 제 눈앞에 실물로 서 있었습니다. 한국 측 담당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환영합니다, 앤더슨 박사님. 유창한 영어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잠수함을 바라봤습니다. 외형은 평범했습니다. 일반적인 디젤 추진 잠수함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선체 중앙부가 미묘하게 두꺼웠습니다. 5cm 정도. 일반인은 모를 차이죠. 하지만 저는 25년 동안 잠수함 설계만 봐온 사람입니다. 저 두께는 차폐벽입니다. 방사선 차폐용이죠. 내부를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엔지니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부 구역만 가능합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죠. 저는 따라갔습니다. 좁은 해치를 통과해 내부로 들어갔어요. 추진부 구역이었습니다. 디젤 엔진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뒤쪽 배치가 이상했어요. 냉각 파이프들이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3중 루프 구조였죠. 디젤 엔진에는 1중이면 충분합니다. 왜 3중입니까? 저는 무릎을 꿇고 파이프를 자세히 봤습니다. 직경을 눈으로 측정했어요. 35cm. 도면의 38cm보다 작았지만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큽니다. 손으로 파이프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웠어요. 특수 합금이었죠. 고온 고압용 소재입니다. 이 냉각계통은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위한 실험형입니다. 실험형이라고요? 저는 일어나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에 찬 눈이었죠. 열교환 모듈을 봤습니다. 7개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도면과 똑같았습니다. 각 모듈 사이 간격도 정확했죠. 1.2m.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설계대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왜 디젤 엔진 옆에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면에 제어판이 보였어요. 다가가서 봤습니다. 온도 센서 12개, 압력 게이지 8개, 유량계 6개. 이 많은 계측 장비가 왜 필요합니까? 디젤 엔진 모니터링에는 과도합니다. 하지만 원자로라면 딱 맞는 숫자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모의 장치입니다. 핵추진 설계를 검증하기 위한 실물 크기 모형이에요. 실제 원자로는 없지만 모든 냉각 시스템과 제어 시스템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거죠. 실전 배치를 위해서요. 나는 결심의 온도를 느꼈습니다. 그 차가운 철의 냄새 속에서요. 이 사람들은 장난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은 단순한 제작이 아니라 예술이었습니다. 다 보셨습니까?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봤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봤죠. 조선소를 나왔습니다. 차에 탔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죠. 하지만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무엇을 쓸까요? 그들이 핵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증거는요? 냉각 파이프 직경, 열교환 모듈 개수. 이건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감시자가 아니라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시선이 아닌 후손의 안전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빈 본부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보고서는 아직 완성하지 못했어요. 무엇을 써야 할지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그날 아침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CNN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신형 잠수함 진수식 거행. 저는 커피를 들고 있다가 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거제도 조선소였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 방문했던 바로 그곳이죠. 잠수함이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보고 -3 배치 3. 카메라가 선체를 클로즈업했어요. 저는 화면을 일시정지시켰습니다. 확대했죠. 선체 중앙부의 두께를 봤습니다. 5cm 차이. 맞습니다. 그리고 후미 쪽에 뭔가 보였어요. 발사관이었습니다. 수직 발사관. 1개, 2개, 3개. 저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4개, 5개, 6개. 손이 떨렸어요. 7개, 8개, 9개, 10개. 10개였습니다. SLBM 발사관 10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입니다. 심장이 2번 뛰었습니다. 한 번은 충격으로, 한 번은 경외심으로. 10개의 발사관. 이건 단순한 방어용이 아닙니다. 전략 억제용이죠. 한 척의 잠수함이 10개 도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외신들은 재래식 중형 잠수함이라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디젤 추진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 발사관 배치는 장기 작전용입니다. 90일 이상 잠항해야 의미가 있는 구조죠. 디젤로는 불가능합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사진을 다운로드해서 분석 프로그램에 넣었어요. 선체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길이 83.5m, 폭 9.6m, 배수량 4,500톤. 숫자를 엑셀에 입력했죠.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추진력 대비 중량 비율이 나왔어요. 이상했습니다. 너무 무거웠죠. 디젤 엔진과 배터리만으로는 이 무게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더 있습니다. 차폐벽, 냉각 시스템, 제어 장치, 원자로 관련 장비들이죠. 그날 바다의 심장에서 새로운 시대가 진수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죠. 무엇을 쓸까요? 25년 경력을 걸고 판단해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장보고 -3 배치3 잠수함은 공식적으로 디젤 추진으로 발표되었으나 선체 구조와 발사관 배치를 분석한 결과 여기서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이 중요했어요. 이 함정은 핵 추진 전환이 가능한 설계로 판단됩니다. 아니, 이것도 약합니다. 저는 문장을 지웠습니다. 다시 썼죠. 이 함정은 전략 억제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그것도 부족했어요. 결국 단 한 줄만 남겼습니다. 이건 억제의 시대를 여는 문이다. 마침표를 찍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본부장이었어요. 앤더슨, 긴급회의다. 지금 당장 오게. 회의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중국 대표가 소리치고 있었어요. 한국이 SLBM을 배치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협입니다. 일본 대표도 흥분해 있었죠. 동북아 군비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러시아 대표는 차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상했습니다. 미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맹국의 자율방위권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웃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인상적이군요.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진수식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잠수함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장면. 단 한 척의 함정이 10개의 도시를 잠재우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앤더슨 박사, 당신 의견은 무엇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규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중국 대표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SLBM은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멈췄습니다. SLBM 보유는 불법이 아닙니다. 핵탄두가 문제지 발사관은 아니죠. 그럼 핵 추진은요? 일본 대표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확인된 바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확인된 게 없었으니까요. 다만 제가 본 건 준비였습니다. 나는 두려움보다 자부심을 먼저 느꼈습니다. 이상했죠. 감시자인 제가 왜 자부심을 느낍니까?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세계의 균형은 조용히 한반도에서 다시 쓰이고 있었습니다. 진수식 이후 72시간 만에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IAEA 본부로 동시에 3통의 공문이 도착했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였죠.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한국의 핵개발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한다. 본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앤더슨, 자네가 조사관을 맡아야겠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무엇을 찾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익명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핵개발 증거였어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80페이지짜리 보고서였죠. 우라늄 농축 시설 사진, 재처리 공장 도면, 기술자 명단까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한국이 정말 비밀리에 핵개발을 했다는 겁니까? 저는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사진들을 확대했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농축시설 사진의 그림자 각도가 맞지 않았어요.
태양 위치와 건물 그림자가 다른 방향이었죠. 제철이 공장 도면의 축척도 틀렸습니다. 기술자 명단에는 이미 사망한 사람 이름도 있었어요. 이건 조작입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누가 이걸 만들었습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진실보다 빠른 것은 오직 정치적 두려움뿐이었습니다. 누군가 한국을 막고 싶었던 거죠. 오후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었어요. 중국 대표단 5명이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이 심상치 않았죠. 일본 대표 3명도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중국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결정적 증거를 입수했습니다. 스크린에 그 보고서가 떴어요. 제가 아침에 받은 바로 그것이었죠. 한국은 비확산 체계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국가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일본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같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는 팔짱을 끼고 있었죠. 미국 대표만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저를 봤어요. 이 보고서를 검증했습니까? 중국 대표가 반문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사진과 도면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진의 그림자를 보십시오.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태양 각도와 맞지 않습니다. 합성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제철이 공장 도면의 축척도 틀렸습니다. 이 크기로는 작동이 불가능해요. 중국 대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이게 조작이라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자 명단을 보십시오. 3번째 이름, 김철수. 이 사람은 2년 전 사망했습니다. 일본 대표가 서류를 뒤적였어요. 러시아 대표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군가 우릴 속이려 했군. 중국 대표는 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은 실제 아닙니까? SLBM 발사관도 확인됐고요. 발사관 보유는 불법이 아닙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핵탄두가 문제지 발사관 자체는 아니죠. 그리고 핵 추진 증거도 없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기술적으로 확인된 게 없었으니까요. 그럼 앤더슨 박사는 한국을 믿는다는 겁니까? 중국 대표가 따졌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엇을 대답해야 할까요? 나는 처음으로 감시 대상에게서 신뢰를 느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저는 데이터를 믿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핵개발 증거는 단 하나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회의실의 공기는 전쟁터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중국 대표는 서류를 집어 던지고 나갔어요. 일본 대표도 따라 나갔죠. 회의가 파행됐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스크린을 봤어요. 조작된 보고서가 여전히 떠 있었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그들은 한국의 성공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과학자입니까? 정치 도구입니까? 손이 떨렸어요. 25년 동안 객관성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객관성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이 보고서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한국은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신감의 언어였습니다. 침묵으로 답하고 있었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강력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전쟁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해군으로부터였어요. 보안 구역 방문을 허가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죠. 하지만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그들이 저를 믿기로 한 겁니까? 다시 거제도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조선소 가장 깊숙한 곳으로 안내받았죠. 3번 보안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지문 인식, 홍채 인식, 음성 인식까지. 마지막 철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이 눈앞에 있었어요. 높이 4m, 직경 2m.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압력 용기였습니다. 핵추진 시험 모듈이었죠. 젊은 기술자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보였어요. 환영합니다, 박사님. 제 이름은 이준호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죠. 저는 모듈에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표면을 만졌어요. 차갑고 매끄러웠습니다. 이게 자체 설계입니까? 제가 물었죠.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00% 우리 기술입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고요? 모듈 주변을 천천히 돌았어요. 냉각 파이프 연결부를 봤습니다. 용접 흔적이 완벽했죠. 열교환기 배치도 정확했습니다. 제어봉 삽입구도 보였어요. 얼마나 걸렸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준호가 잠시 생각했어요. 12년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했죠. 12년. 그들은 12년 동안 침묵 속에서 이걸 만들어 온 겁니까? 모듈 내부 설계도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1차 냉각 루프, 2차 냉각 루프, 비상 냉각 시스템. 모두 완벽했습니다. 이건 모방이 아니라 창조였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의 설계를 따라한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었죠. 왜 이렇게 설계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준호가 특정 부분을 가리켰어요. 소형화가 목표였습니다. 4,500톤급 선체에 들어가야 하니까요. 기존 설계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방어를 위해 공격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역설적이었죠. 하지만 논리적이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가장 강력한 억제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시험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준호가 컴퓨터를 켰어요. 데이터가 화면에 떴습니다. 열출력 곡선, 압력 변화 그래프, 냉각 효율 수치. 모두 이론값과 일치했죠.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이건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기술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박사님. 이준호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우린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죠. 다만 침묵 속에서도 지킬 힘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졌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선입견이었죠. 저는 한국을 감시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핵 확산을 막아야 할 위험 국가로요. 하지만 틀렸어요. 이 젊은 기술자의 눈빛이 모든 답이었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었어요. 저와 같은 목표였죠. 방법만 달랐을 뿐입니다. 그들의 손끝엔 강철보다 단단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는 무기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평화를 주조하는 공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과학이 인간의 의지를 증명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이준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고맙습니다. 보여줘서요. 악수를 했죠. 그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12년 동안 강철과 씨름한 손이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석양이 조선소를 물들이고 있었죠. 크레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어요. 나는 지금 인류의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국가의 결정이 아니라 문명의 결정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조용한 기술 앞에서 마음속으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감시자가 아니라 동료로서요. 한 달 후 위기가 왔습니다. 한국이 SLBM-5의 발사 시험을 발표한 겁니다.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미국 국무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신중한 접근을 촉구한다. 중국은 더 강경했죠. 즉각 중단하라.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다. IAEA 본부도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12개국 대표가 모두 모였죠.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중국 대표가 책상을 쳤습니다. 한국을 막아야 합니다. 일본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동의합니다. 러시아 대표가 냉소했습니다. 이미 늦었소. 잠수함은 완성됐고 발사관도 장착됐소. 프랑스 대표가 한숨을 쉬었어요. 문제는 이걸 어떻게 막느냐는 거죠. 그들은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을 뿐이죠. 한국의 기술이 무섭다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독점이 무너지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CNN이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핵야욕 드러내나? BBC도 따라했죠. 동북아 군비 경쟁 폭발 직전.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렸어요. 서울 코스피가 3% 폭락했죠. 도쿄도 2% 떨어졌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시험을 연기하자. 야당이 주장했어요. 국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 경제단체들도 우려했죠. 투자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그 한 척의 배에 쏠려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진짜 이유를 물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이 이걸 해야 하는지요? 사흘 후 한국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한다. 단 한 줄이었죠. 설명도 없었습니다. 변명도 없었어요. 그들은 결국 시험을 선택했습니다. 시험일 전날 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어요.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해군 기지로 향했죠. 게이트에서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IAEA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경비병이 전화를 걸더니 문을 열어줬습니다. 누군가 저를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부두로 안내받았어요. 장보고 -3 배치3가 거기 있었습니다. 검은 선체가 아침 햇살을 받고 있었죠. 이준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긴장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죠. 준비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년 준비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저는 잠수함을 봤어요. 승조원들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1명, 2명, 3명. 40명이 넘었죠. 정오였습니다. 잠수함이 부두를 떠났어요. 천천히 바다로 나갔습니다. 저는 부두에 서서 봤죠. 검은 선체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수면 아래로요. 세계가 숨죽였습니다. CNN은 생중계를 했어요. BBC도 NHK도 CCTV도 모두가 그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잠수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났죠. 저는 손목시계만 봤습니다. 4시간째였어요. 그때 이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더니 저를 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단 3글자였죠. 하지만 무게는 달랐습니다. SLBM 모의 발사가 성공한 겁니다. 수중 500m 깊이에서요. 그 순간 바다는 조용히 승리의 함성을 삼켰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잠수함이 가라앉을 때 불신도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세계는 의심했고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그건 폭력의 순간이 아니라 정의의 침묵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평화가 발사되는 장면을 봤습니다. 역사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었죠. 나는 증언한다. 오늘 인류는 새로운 균형을 얻었다고요. 다음 날 아침 세상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CNN 헤드라인이 터졌어요. 한국 핵추진 잠수함 SLBM 시험 성공. BBC도 따라했죠. 한반도 새로운 전략 균형의 중심으로. 전 세계 언론이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는 동맹국의 자율적 방위력 강화를 존중한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의미는 명확했죠. 인정한다는 겁니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반발했어요. 지역 안정을 해치는 위험한 행위다. 러시아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잠수함은 성공적으로 시험을 마쳤고 전 세계가 목격했죠. 그날 바다가 소리 없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서울 하늘엔 총성이 없었지만 역사는 울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IAEA 긴급 총회가 열렸습니다. 빈 본부 대회의장이었죠. 50개국 대표가 모였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소환됐어요. 한국의 기술을 직접 본 유일한 국제 전문가였으니까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죠. 50개국 대표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무겁고 날카로운 시선들이었어요.
중국 대표는 팔짱을 끼고 있었고 일본 대표는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심호흡을 했죠. 저는 25년간 핵 확산 방지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국가를 감시했고 수많은 기술을 검증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의 장보고-3 배치 3을 2차례 방문했습니다. 조선소도 받고 시험 모듈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중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한국이 핵 개발을 했습니까? 회의장이 긴장했죠.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핵무기 개발 증거는 없습니다. 술렁임이 일었어요. 일본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SLBM은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든 탄도미사일이 마찬가지죠. 중요한 건 의도입니다. 의도라고요? 중국 대표가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이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빛이 생각났죠. 제가 만난 한국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우린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친매 속에서도 지킬 힘이 필요할 뿐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규정을 어긴 게 아닙니다. 저는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한계를 넘었을 뿐입니다. 기술의 한계를요. 그리고 그 기술로 평화를 지키려 합니다. 프랑스 대표가 박수를 쳤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요. 영국 대표가 따라했죠. 독일 대표도 일어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장에 퍼졌어요. 중국 대표는 앉아 있었지만 표정이 변했습니다. 미국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한국은 책임 있는 기술 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캐나다 대표가 동의했어요. 그들은 국제 규범을 존중하면서 자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곧 인정의 제스처로 바뀌었죠. 나는 이제 안다. 억제란 힘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요. 그들은 인류가 잊어버린 정의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나는 감시자가 아니라 증언자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빈의 하늘이 맑았어요.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한국은 핵을 만들지 않았지만 평화를 무장시켰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세계의 평화를 설계하고 있었어요. 그날 단군의 바다가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바다가 아니라 문명의 새벽이었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긴 승리였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IAEA가 공식 발표를 했어요. 한국에 대한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확대 승인한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한국은 책임 있는 핵기술 보유국으로 격상됐습니다. 유럽 언론들이 반응했습니다. 르몽드가 일면 톱으로 실었어요. 동양의 균형자 한국. 타임즈도 특집을 냈죠. 새로운 안보 질서의 중심. 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빈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나우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었죠. 마지막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어요. 무엇을 쓸까요? 나는 한 시대의 종언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동시에 목격했다. 첫 문장을 썼습니다.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어요. 25년의 경험이 키보드를 통해 흘러나왔죠. 한국은 핵을 만들지 않았다. 하지만 평화를 무장시켰다. 그들의 기술은 위협이 아니라 신뢰였다. 4,500톤급 잠수함 한 척이 동북아의 균형을 바꿨다. 그리고 그 균형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향하고 있다. 보고서를 계속 썼습니다. 조선소에서 본 것들, 이준호와의 대화, 시험 당일의 긴장감. 모든 걸 담았어요. 객관적 데이터도 넣었죠. 냉각계통 분석, 추진 모듈 평가, 기술 수준 검증. 마지막 문단에 도달했습니다. 평화는 기술이 아니라 책임의 총합이었다. 한국은 그 책임을 증명했다. 나는 이 보고서를 인류에게 바친다. 마침표를 찍었어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오후 이메일이 왔습니다. 한국 해군으로부터였죠.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 4,500톤을 넘어선 미래형 설계. 첨부 파일이 있었어요. 열어봤습니다. 5,500톤급 잠수함 초기 스케치였죠. 더 크고 더 조용하고 더 강력한 설계였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발전하고 있었죠. 저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건 무기가 아니라 미래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번엔 공식 방문이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여행이었죠. 부산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가주세요. 바닷가에 섰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수평선을 봤죠. 저 깊은 바다 어딘가에 장보고 -3 배치삼가 순찰하고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준호가 옆에 왔습니다. 약속을 했었거든요. 박사님 오셨군요.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손이 여전히 거칠었어요. 새 프로젝트 시작했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5,500톤급입니다. 더 발전된 기술이죠. 자랑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세계가 당신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준호가 웃었어요. 압니다. 하지만 우린 세계를 위해 일하는 겁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졌어요. 규칙적인 리듬이었죠. 바다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다 아래는 변했어요. 이제 바다는 두려움이 아닌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조선소에서 문명의 심장을 봤다고요. 그들은 핵을 무기로 삼지 않고 미래의 약속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제 세계의 균형 위에 새겨졌죠. 그들은 더 이상 감시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세계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준호가 제 말을 들었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믿어주셔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보여줘서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수평선이 붉게 물들었죠. 그리고 나는 안다. 단군의 후손들은 바다 위에서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고요. 그들은 핵으로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세계를 안심시켰을 뿐이죠.